신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26일 주간 글로벌 국내 투자의 정석 시간입니다. 저는 찐쌤 김민신입니다. 일주일간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부터 갑자기 날이 조금 더워졌네요. 주식이든 날씨든 이렇게 변덕이 심한 것보다는 서서히 조금씩 변하는 게 좋은데, 요새 우리 날씨를 보면은 뭐 주식시장만큼이나 변동성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비도 너무 자주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출하실 때 꼭 날씨 예보 정도는 체크를 하시고 외출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지난주부터는 조금 걱정되는 일이 증시에 발생을 했던 것 같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관세 위험이 재증폭이 되면서 심정적으로 조금 흉흉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금융시장의 반응은 의외로 견조한 것 같고요. 이게 외적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시장만 놓고 보면은 나름의 견조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쉽게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국면인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겠지만 오늘 이제 제가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정리를 할 테니 저의 정리를 좀 참고를 하셔서 이번 주 각자의 대응 전략 잘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동향 점검하고 우리 시장 점검하는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일단 그동안 이어져 왔던 단기 상승에 대한 변화가 우선은 지수로 뚜렷하게 나타난 한 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균열은 장기금리가 급등하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게 금요일날 트럼프의 EU에 대한 50% 관세 경고 이후에 하락폭이 더 확대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변화가 발생한 것은 사실인데 정말 어떤 변화인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투자 관점을 수정해야 하는지는 조금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균열을 만든 것은 장기 국채의 금리가 급등한 현상, 이 때문인 것 같아요.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이 입찰 금리가 기존에는 4.8%였는데 5.1%로 높게 결정이 되면서 장기금리 전반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의 30년물 금리인데요. 주식으로 보면 여기 정도의 상승이 롱사인으로 보이는, 롱사인처럼 해석이 가능한 그런 금리의 급등이 나타난 거죠. 만약에 금리의 추세가 사실 없는 상태, 비추세 상태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금리의 급등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덜 걱정스럽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일종의 추세적인 형태가 더 강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형태만으로 놓고 보면은 조금 더 걱정스러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금리의 급등이 나타난 이유는 감세안 통과 지금 하원됐죠. 요 감세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재정 위험이 더 증폭되는 게 시장에서 확산되었다, 요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난주에 있었던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때문에 이런 불안 심리가 가중되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사실 이번 통과 예정이 상원에서 통과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상원만 통과되게 되면 이제 감세안이 통과될 텐데, 요 감세안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로 보게 되면은 초기에는 감세가 먼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후기에 정부 지출 축소가 진행되는 그런 스케줄이란 말이죠. 그래서 초반에는 재정 부담 증가가 더 커지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더 많아질 것이 우려되고,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상원까지 통과될 경우에는 CRFB에서는 2027년 미국 정부 재정 적자가 GDP의 7%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5년에 순이자 지출만 하더라도 9,730억, 2034년에는 순이자 지출이 2.2조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국가의 재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장기 금리 급등은 단순한 금리 급등, 채권 급락의 형태가 아니라 정부의 재정을 더 걱정스럽게 만드는 배경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에 있었던 셀 US 트레이드가 재증폭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변화 요인이라고 하면 금요일날 있었던 관세 리스크가 재부각되는 그 요인일 텐데요. 전반적으로 미국의 정부 재정 부담, 이로 인한 증시의 불안 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요일 날 장 시작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유럽과의 협상이 굉장히 난항 중인데 6월 1일부터는 미국이 아닌 곳에서 제조되는 유럽산 제품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물릴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관세 위험이 다시 증폭된 건데요. 그동안 미국 증시가 상승한 모멘텀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왼쪽에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처럼 다분히 관세 전쟁의 위험이 완화되면서 나타난 상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호관세 유예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때 나스닥 지수가 10몇 %가 상승을 했죠. 이런 강세가 있었고요. 영국과의 관세 타결을 통해서 강세가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났고 여기에 중국과의 관세가 임시 협상을 타결하면서 이게 추가적인 급등세로 나타나서 확실히 최근 올라왔던 단기 상승의 가장 큰 모멘텀은 관세 리스크의 완화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교육국 중에 하나인 유럽의 관세가 다시 느닷없이 50%로 제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동안 올라왔던 힘을 축소시키는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관세 이슈가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시장의 자체적인 경제 변수라기보다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래서 오히려 더 예측하기가 어려운 매우 불확실한 변수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일 텐데요. 증시만 놓고 보자면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에 있었던 증시의 회복의 변수가 관세 위험 완화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러면 관세 위험이 다시 증가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전개됐던 이 되돌림 회복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태, 이렇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를 한번 놓고 보면요, 그런 이 관세 이슈가 사실은 트럼프 일기 때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트럼프 일기 때 통화정책과 관세정책이 있었던 시점들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요. 트럼프 일기 때 같은 경우에는 증시의 변곡점이 사실은 관세정책이 아니라 통화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립금리 멀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중립금리가 멀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증시가 하락을 했었고,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본격적인 V자 회복을 했었고요. 실제로 협상 결렬, 중국과의 협상 결렬이 있었다. 이 이후에는 증시의 낙폭은 제한적인 수준이었고, 오히려 잭슨 홀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을 시사하면서 증시는 더 강한 강세를 보였고,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발표했을 때도 사실 그렇게 큰 폭의 약세가 나타나질 않고 단기적인 약세만 나타났고 증시의 기본적인 상승 기조는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관세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관세가 트럼프 일기 때는 증시에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 일시적인 조정 모멘텀 요 정도로만 작동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왜 트럼프 일기 때는 이렇게 일시적인 조정 모멘텀 그리고 그 이상의 의미로는 작동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관세 전쟁의 전성 자체가 그냥 대중국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모멘텀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관세 전쟁의 전선 자체가 중국에만 놓여 있는 상황이 아니라 모든 무역 상대국으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최근에 시장이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통화정책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정책의 위험이 완화되는 것, 요것만으로도 빠른 회복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관세전쟁 때문에 더 강한 하락이 있었고 이 위험이 완화되면서 빠른 회복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날 나타났던 이슈는 관세 위험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이번 증시의 약세 국면에서는 트럼프 일기 때와는 다르게 달러의 약세를 동반하는 셀 US 트레이드 위험이 동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 US 트레이드라고 한다면 이거는 달러의 기축통화 안전자산으로의 지위가 축소되는 그런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관세 위험이 재증가하면서 다시 달러의 흐름이 변화되고 셀 US 트레이드가 재개될 수 있는 작지 않은 리스크 요인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미국 정부의 재정 위험 증가 그리고 다시 불거진 관세 전쟁 위험은
셀 US 트레이드 자체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실제로 지난주에 셀 US 트레이드 현상이 더 강화되었는지를 달러 지수하고 금의 흐름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달러 지수는 재정 이슈가 불거진 시점에서는 요 날입니다. 약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발작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한적인 약세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을 보더라도 금이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요 정도 수준의 강세만 보이면서 특별하게 아주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 나타나는 흐름, 그런 정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셀 US 트레이드 현상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미국채 금리가 급등이 있었던 날은 본격적인 셀 US 트레이드가 강화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관세 위험이 재부각된 금요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은 달러가 약세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금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 전환이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만 또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관세의 위험이 다시 재증폭되는 금요일 같은 경우 10년 채권 금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특별한 강세가 아니라 추가적인 조정이 더 전개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확실히 지난주에 보면은 미국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고 달러 지수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고 금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서 요 형태만 놓고 보게 되면 셀 US 트레이드 형태가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강도 자체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만큼이나 강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장기 금리, 장기 채권의 동향과 달러의 동향과 금의 동향이 조금 시차를 두고 엇갈리면서 반응을 하면서 아주 강력한 셀 US 트레이드가 전개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셀 US 트레이드가 이제는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흐름만 놓고 보면 셀 US 트레이드라는 형태 자체가 최소한 증시가 급락했던 그 시점에 나타났던 형태보다는 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동향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증시의 위험 요인 변수 두 가지를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변수만 생각을 해보면 증시 자체는 굉장히 불안한 심리 속에서 의외로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부담스러울 정도의 상승을 보였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심각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증시는 지난주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지수로 보게 되면 일단은 11선을 이탈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11선을 이탈하면서 단기 상승 정도는 마무리되는 듯한 변화가 나타나지만 우리가 확인했던 변수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변수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이 변수만큼 발작적인 형태의 증시 하락이 나타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11선의 이탈을 통해서 단기 상승 추세에 대한 변화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하락 전환의 리스크가 발생했다라고까지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증시의 약세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수 흐름을 봐도 그런데요.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더라도 변동성 지수 역시 단기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변동성 지수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것보다는 중요한 게 레벨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수준 지난 금요일까지의 변동성 지수의 레벨을 보게 되면 요 정도 레벨, 제가 생각하는 요 정도 레벨은 아직까지는 더 큰 위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정 레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안정 레벨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레벨업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진짜 위험한 구간으로 다시 재진입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일단 최소한 금요일까지의 흐름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한 위험의 증폭 상황이라고 시장의 흐름이 이야기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의 회복 과정을 보면 사실 이제 지수로만 보면 이렇게 단순히 좀 회복하는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내부의 흐름을 보면은 회복 랠리 이상의 어떤
일종의 본격적인 랠리 전환 가능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종목별 흐름을 보게 되면 고가를 갱신하거나 어쩌면 상승 전환 형태의 랠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아주 절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주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수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금요일까지 증시가 일단 변한 상황에서 시장의 실제 변화 정도는 우리가 랠리 개연성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이 종목들의 변화 수준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보게 되면 반도체에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가 랠리 전환 개연성이 있는 종목으로 보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횡보의 흐름만 보였지 본격적인 가격 전환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IBM도 단기 조정 형태이긴 합니다만 궁극적인 추세에 대한 변곡점이 나타나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소프트웨어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오히려 금요일날 상승을 보이면서 종가상으로 고가 갱신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팔란테어 역시 기본적으로 특별한 강세가 있지는 않았지만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JP모건으로 대표되는 은용주 같은 경우에도 단기에 조금 약세가 나타나는 모습이긴 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추세적인 전환, 부정적인 추세로의 변환 시그널이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은행주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원전이 너무 좋잖아요. 원전을 중심으로 한 AI 인프라 하드웨어 종목들도 랠리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금요일 같은 경우 원전의 흐름들은 보면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 이렇게 급등했고, BWX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10%, 11%의 급등을 했고, 이런 것들은 물론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종목뿐만 아니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탈렌 에너지는 그동안에도 기존에 있었던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흐름에 대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원전 때문에 상승이 단계에 더 강화되고 있는 형태로 보이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가스터빈의 모멘텀이 더 강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GE 베르노바 같은 주식도 고가 갱신의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이 회복 이상의 랠리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암시해 줬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을 한 대로 사실상 추세적 훼손이라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을 앞으로 이번 주부터는 조금은 더 부정적으로 보고 보수적으로 보려면, 그렇게 투자 관점을 잡으려고 한다면 저는 최소한 지금 봤던 종목들이 단기 상승 개연성에 대한 상실뿐만 아니라 전체 랠리 개연성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나타났어야 우리들이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부정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그 정도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물론 이번 주에 추가 약세가 전개되면서 결국은 부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지난주까지는 그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증시는 단기 국면으로는 조금 변한 듯 하지만 랠리 개연성 자체는 유지한 모습이고, 그러면 증시만 놓고 보게 된다면 상승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상승의 멈춤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 게 지난주까지의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제가 계속해서 비교해 보고자 하는 거는 변수로만 보면은 매우 걱정스러운 변수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지만 증시만 놓고 보게 되면 이 변수 대비해서는 매우 견조한, 특별히 부정적인 전환이 나타나지 않은 아주 강력한 힘을 보여준 증시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저는 이후에 이제 결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증시에 조금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번 주에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건 그때 가서 하더라도요, 증시에 조금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 및 투자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초급락을 하더라도 하등 이상할 것 없는 상황에서 증시가 견주한 것 같아요. 발생한 이슈 자체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정적으로 조금은 계속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셀 US 트레이드 같은 경우 그 위험의 형태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전처럼 강한 형태는 아니고, 증시도 살펴봤듯이 기대 이상으로
매우 견조한 형태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해 보이는 부정적인 요인들 자체는 분명히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것도 시장은 아마 다 반영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자체의 모습이 견조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시가 생각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 증시의 내부에 가지고 있는 힘이 더 강하다라는 것, 그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증시가 실질적으로 뭔가 변하기 전까지는 외부 변수를 더 크게 생각하기보다는 증시의 흐름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런 것 같아요. 늘 보면 생각과 다르게 더 강하게 움직일 때가 있고 생각과 다르게 더 약하게 움직일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증시 흐름에 더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생각보다는 더 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증시보다 더 위에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오만만 버릴 수 있다면 큰 오류 정도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그런 증시보다 위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판단을 했을 때 맞으면 대박이겠지만 이게 틀리면 진짜 오류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대박을 내기보다는 큰 오류를 피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증시의 흐름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증시 자체로 보면은 랠리 개연성 자체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그 근거를 제시했던 중장기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랠리로 전환한 상태들의 종목들에 집중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증시가 더 강하니 아니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의, 즉 랠리로 전환되고 있는 종목들의 변곡점 발생 여부에 집중을 해서 투자 관점을 가지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투자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곡점이 발생을 하면 그냥 발생한 대로 대응을 하면 되고,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대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까지는 대응해야 할 만한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관점은 기존 투자 관점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위험 요소가 외적으로는 보면 앞서 우리가 확인을 했던 대로 말로만 생각해 보게 되면 결코 작지 않은 위험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증시가 결국은 우리의 말처럼 이렇게 변하게 된다면 그때 조금은 더 큰 폭의 강한 대응을 하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증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지수 조정을 본 거와 맞물리면서 우리 시장 역시 조정의 형태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원달러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특별하게 우리 시장 흐름이 지수상 더 개선되는 모습은 아니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기본적인 또 상승 구도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졌던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우리나라 원달러인데요. 이렇게 원달러가 하락하고 있는 경우는 보통 우리나라 매크로가 개선될 때 나타난 현상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원달러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보통 증시는 좋아진단 말이죠. 근데 원달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이 좀 더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원달러의 하락은 원화 강세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라 달러의 약세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인데요. 원달러의 변화 같은 매크로 변수가 나타나게 되면 사실 지수 관련 대형주가 긍정적인 반응, 사실 지수 관련 대형주의 펀더멘탈 자체가 좋아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원달러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 관련 대형주가 반응해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반도체는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도 뭐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저가 갱신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도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중장기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IT를 보더라도
기본적인 중장기 하락 추세의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그리고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부진했던 이 지수 관련 대형주가 또 각각의 이유로 더더욱 부진했던 그런 한 주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시가 지수 관련 대형주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원달러의 하락이 원화의 강세에 의한 흐름이 아니고 매크로의 개선에 의한 흐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지난주 금요일 날 달러 지수가 추가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앞서 확인하셨듯이 원달러는 다시 한번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달러 지수의 약세가 나타나게 되면 원달러의 하락은 계속해서 이어질 공산이 큰데,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 지수 관련 대형주의 매크로 펀더멘탈의 환경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원달러의 하락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수 관련 대형주는 계속해서 부진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 관련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수출 관련주란 말이죠. 근데 업황의 개선이나 이런 것들의 개선이 없이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출주 입장에서 보면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 불거진 관세 위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형 수출주 입장에서 보면은 더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관세에 관련한 이야기에서 아이폰이 직접적으로 거론됐다는 건 아실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이폰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 그리고 아이폰만 해당되겠습니까? 삼성전자, 갤럭시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게도 부담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서 봤듯이 미국 증시는 이런 관세라는 외부 요인에 나름 의외의 견조함을 보여줬지만 우리 시장 지수 관련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미국과 유럽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저는 지수 관련 대형주는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걱정스러운 관점을 가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난주 우리 시장만 놓고 보게 되면 우리 시장 투자자에게 그렇게 우울한 한 주였나? 지수는 분명히 조정 형태였는데, 근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 관련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상승이 전개됐던 시장이 아니라 개별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흐름들은 지난주에도 이어졌던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지수 관련 대형주 중에서 그나마 금융주의 단기 상승세가 조금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KB금융지주고요. 은행뿐만 아니라 이렇게 증권주까지도 단기 상승세가 매우 강합니다. 특히 은행에서 아주 강세의 흐름이 나올 만한 우리나라 매크로 펀더멘탈의 긍정적인 변화가 뚜렷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달러의 하락이 그것 때문에 나타난 모습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다만 어찌됐든 원달러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이전보다는 외국인의 유입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앞서 봤듯이 셀 US 트레이드라는 게 형성되고 있고, 이 셀 US 트레이드를 통해서 나온 자금 중에 일정 정도는 우리나라에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수출주 를 중심으로 한 지수 관련 대형주는 관세 때문에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비수출주에서 그들이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대형주의 흐름들은 주목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금융주가 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융주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좀 물론 다른 모멘텀들이 존재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모멘텀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어떤 주식이건 항상 모멘텀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지수 관련 대형주가 다 부진하지만 원달러 하락에 따른 수혜를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후에 달러 지수가 더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가 추가적인 레벨 다운을 본격화한다라고 한다면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방산, 조선업종이 중심이 되면서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변압기, 엔터, 이쪽 업종 등으로 종목별 상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에는 개별 대형주 중에서
이렇게 원전에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원전 산업, 앞서도 봤듯이 원전 산업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서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도 앞서 봤듯이 원전 관련주들은 증시 하락에도 급등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원전으로까지 상승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 나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모레퍼시픽처럼 대형 화장품주에서도 상승 반전의 강세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개별 대형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배열 랠리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존재하지만, 이런 형태의 상승보다는 조금은 다른 형태로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면서 본격적인 회복 추세를 보이면서 개별 대형주의 상승 랠리에 동참하고 있는 종목들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난주까지 우리 시장의 개별 대형주의 흐름을 정리를 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 개별 대형주의 상승 기조 자체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어졌고, 오히려 이것들은 더 확산 강화되는 모습이 있었고, 정배열과는 다르게 회복 랠리를 보이고 있는 종목으로의 상승 확산도 계속해서 이어진 한 주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요일날 관세 위험 재증가라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강한 상승을 보였던 개별 대형주들도 이제 다시 위험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금요일날 보여준 미국 증시의 반응은 앞서 쭉 정리를 해봤듯이 시장 위험이 증폭되는 형태로 전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시장 개별 대형주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각각의 상승 논리에 의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시장이 급속도로 위험해진다라는 시장 위험이 증폭되지 않는 한 각각의 개별 대형주의 상승 기조는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시장 위험만 아니라고 하면 개별 대형주의 흐름은 원달러가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시장 위험이 증가하는 것 같은 그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우리 시장 개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변곡점은 최소한 유발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기존의 상승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예상과 다르게 의미 있는 변곡점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시장 결론 및 투자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지수상 단기 상승에서 약간의 하락을 동반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그동안도 부진했던 지수 관련 대형주의 변화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거지, 우리 시장의 상승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개별 대형주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난 모습은 아니었단 말이죠. 개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이 확산되고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난 그런 동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로 보면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증시이지만 사실상 변화는 없었던 증시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이제 글로벌 큰 흐름에서 벗어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상으로 보면은 추가적인 악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 관련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이슈가 더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 금요일 날까지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변수가 분명히 나타난 상황이지만 궁극적인 시장 위험의 증폭으로는 이어지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는 개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큰 위험이 나타날 만한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 개별 대형주의 상승 기조는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냥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종목별 등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이런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뭐 기존에 있었던 투자 관점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너무 일부 한두 개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개별 대형주들을 나름으로 좀 분산을 시켜서 보유하는 투자 관점이었단 말이죠. 이 투자 관점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 이슈만 정리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월요일날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이랑 화요일까지의 시장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 자체적인 흐름으로 그냥 계속해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결국 그래도 이제 핵심적으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는 EU와의 관세 협상의 핵심적인 이슈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월 1일로 못 박은 상황이니까 이번 주가 마지막 주란 말이죠. 뉴스도 많을 것 같고 이 뉴스를 통해서 심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되게 힘들게 할 요인으로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난주 금요일까지 주식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투자 관점을 일단 유지한다 요쪽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에 결국은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런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반응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시장 목요일날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엔비디아가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대만에서 열렸던 컴퓨텍스 2025가 있었는데 여기서 엔비디아는 AI 산업에 대한 엔비디아의 정말 발전된 청사진을 발표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내용 자체는 올 초에 시장에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던 CES 내용이 조금은 더 발전적인 형태라고 굉장히 많은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상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런 내용들이 좀 묻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제 중동이랑 미국 간의 투자 협정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AI 투자 사이클이 조금은 덜 둔화될 수 있다. 요런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 주가 자체가 특별하게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주변에 엔비디아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좋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제 관심을 떨어뜨려 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하고 의미 있는 변곡점을 엔비디아에서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변수들에 대한 반응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흐름들은 이번 주에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전히 유럽과의 관세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겠지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투자 사이클 이거에 대한 시장의 논리 자체가 더 개선되거나 뭐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전 일단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리를 하자면 엔비디아 실적이 남아 있는데 엔비디아를 둘러싼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들은 있다.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으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전개됐을 때 그동안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한꺼번에 반영될 수도 있으니 그 부분까지는 생각해 보면서 엔비디아 실적과 주가 흐름을 주목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 이벤트로 보면은 이번 주 목요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이제 GDP, 요거는 조금 중요하겠죠. 특히나 이제 GDP 측정치가 발표가 되는 건데, 1분기에는 어찌됐던 수입이 급격하게 늘면서, 관세 때문에 수입이 급격하게 늘면서 GDP가 나빠졌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GDP 나우를 보면 다시 이제 GDP가 성장하는 형태를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나왔던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PMI 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PMI 예비치가 발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GDP, 2분기 GDP 예상치가 어떤 수준으로 발표되는지는 목요일에 꼭 주목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발표되는 PCE와 소매 판매 동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보면 그렇게 편안한 한 주가 되기보다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도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시장은 변화무쌍할 텐데 이런 변화무쌍한 시장에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합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찐생 김진입니다. 그럼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